하락장이라고 남들이 또는 폭락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들 하시는 가운데에서 제가 유사 하락장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 따르면 안녕하세요, 브레입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네르바 올빼미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즉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규제 완화 발표가 난 다음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책 부분을 좀 차근차근 한 주가 지났으니까 어떤 분들은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느낌이 드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크게 뭐 변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잠깐 올려드렸었지만 모든 규제 완화 정책은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규제 완화 정책은 규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상승장의 규제가 진행될 때와는 달리 굉장히 그것이 반영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만에 무언가를 가지고 뭐 조급하게 이게 뭐 아닌가 이제 끝났나 등등 되게 안 좋은 느낌이 혹시 드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투자자의 자세로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특히 부동산을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처음 겪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갖는 느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금리 인상이 이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규제 완화 정책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뭐 특별하게 해결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한참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였는지 이번 주였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미국에 여러분들 CPI 지수라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가 나고 그날 아마 굉장히 주식시장이 들썩거렸던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투자하면서 CPI 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신경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그것들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의 CPI 지수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미국의 CPI 지수라는 부분들을 아마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CPI 지수가 원래 예상했던 치수, 그러니까 한 8%, 8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 지금 7.7로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도 줄어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포감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됐던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였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먹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0.75 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조금 0.5 정도로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바꿀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12월이죠. 12월에 연준에 의해서 금리 인상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좀 보신다면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미국 역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은 하겠지만 이제는 끝이 보인다 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신호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신호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거냐라는 건 뻔하다라는 거죠.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0.75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0.5 정도로 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더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왜? 경기 침체가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서 그럼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부분이 조금씩 지금 같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줄어들겠구나. 그럼 조금만 버티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부터는 국내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국내 상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 완화 스탠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기다가 12월 달에 또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올 준비가 되어 있죠.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된 것들을 12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맨 위에서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 중에서 우리 최은혜님께서 임대사업자 부활과 관련된 부분, 물론 아파트가 될지와 관련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대사업자 제도를 무언가를 개편하겠다. 결국 그 얘기는 임대사업자를 건들겠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모든 규제 완화가, 정부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들,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매수를 하게끔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다주택자와 관련된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거잖아요. 임대사업자들을 지금까지는 약간 나쁜 사람 취급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분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다른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움직임의 이동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반등 가능성이라는 게 나오겠죠. 물론 이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분들께서는 거 봐라, 풀렸으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 또 이렇게 해서 바람 잡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지난 몇 년간 크게 오른 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부담할 수 있는,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반등의 기미를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하락장이라고 남들이, 또는 폭락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들 하시는 가운데에서 제가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유사 하락장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 따르면, 글쎄요, 국내 상황으로 보게 되면 뭐 좋지 않은 부분 분명히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이 없다. 첫 번째 공급, 두 번째 금리 인상 제외하고는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들 많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우리들은 지금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다시 움직이는 포인트가 나타날 것이고, 여기서 반등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끔가다 이제 부동산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봅니다. 얘기를 해보게 되면 물론 서로의 의견들은 좀 다르겠지만 이분들도 요즘 들어서는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공포가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되는 내년 상반기에서 중반기 정도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공급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 위축으로 이동성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월세 상승,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만큼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와 그 전세로의 전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지금 저는 항상 예측이라는 걸 할 때는 1년 이상을 하진 않습니다. 1년도 틀리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정도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왔지만, 일단은 그래서 1차 움직임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얼마나 줄어들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다주택자들한테 나오는 규제 완화책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 밖에 또 오늘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부분을 잠깐 한 번 더 볼게요. 자,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기대했던 심리, 뭐 그랬던 것들이 조금 차분해질 수 있는 그 상황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역시 실수요 주택 구입 애로 해소,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동안 정말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래 절벽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쉽지 않다라고 느꼈던 거겠죠.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전에는 집값은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선 것도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뭐라고 하기에는 지금 실수요자들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대한 무주택 1주택자 LTV 50% 일괄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이상 초과주택에 대해서 50%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여러분들 중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 그 수많은 분들 중에서 다주택자 또는 투자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답답해 하시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규제 완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나중에 2008년 이후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원래 그렇다라는 거를 전제 두고 보게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마음이 조급하게 되면 와, 얘네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답답하게 느껴지시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정부가 꽤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책이 상당히 빨리 나왔어요. 상당히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당연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럼 좀 더 버텨볼까? 금리 인상도 조금 주춤할 수 있다고 하고 뭐 이래저래 규제 완화를 펼치고 나면은 매도를 할 때 조금 내가 버티고 난 다음에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괜찮을 거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쌓여가면서 부동산 투자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승장에 들어오셨으니 그냥 빨리 가서 사는 것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것들을 지금 바꾸는 과정, 여러분들을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거 보면 역시 또 서민 중산층 주거부담 완화라고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뭐 최대 70%, 하지만 뭐 금리 인상, 많은 분들이 또 이걸 가지고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시죠. 야, 금리가 인상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70%를 받냐.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럴 뿐 나중에 시장이 바뀌게 되면 또는 금리 인상 부분이 주춤하거나 하락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또 기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을 깔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판을 깔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판을 깔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 근데 판은 깔아놓고 있다. 이 상황이 일단 판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빨리 접근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주택 공급 위축 방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급택지 매각할 때는 뭐 사전 청약 빨리 공급해라. 사실 공급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폐지했다. 그 얘기는 이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을 정도로 원래대로 돌린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에 대해서 PF대출 보증상품 신설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지금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지지난주쯤인가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점이 될 거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점에 이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가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승을 기대하는 여러분들한테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 미분양이기 때문에 이 미분양들을 사전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어떤 부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질문하셨기 때문에 계속 기억나는데, 우리 최은혜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임대사업자 부활 아파트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포함될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이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정부는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목적을 한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냐? 일단 거래 절벽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공급 위축 방지가 이제 세 번째 우리 항목에 나왔잖아요. 밑에 여기 옆에 있는 항목에. 자, 그러면서 미분양이 걱정되고, 그 다음에 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지금 현재 미분양이 많은 곳을 보게 되면은 서울하고 경기도는 그래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죠. 9월달 기준 지금 현재 통계 지표에 나온 걸 보면 4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 4만 가구 중에 약 3만 가구 정도가 지방 미분양 물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량들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뭘까라는 고민을 안 할 거냐. 그쵸?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서울 수도권 투자하다가 뒤늦게 지방 가가지고 물리는 상황이 발생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자들이 가서 되게 힘들고 물려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방이라고 하는 곳의 특수성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강하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위축되어 있고 투자자들도 물려있으니 뭐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한다, 활성화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미분양,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바로 다음 달에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제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당연히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조금 혜택을 줄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제도도 아파트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대로 원래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것부터 시작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거나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아파트 구입 쪽으로, 특히 미분양 쪽으로 신경을 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흘러가 왔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서울과 그 다음에 광명, 과천, 성남, 하남 이 4개 지역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해 줬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서울은 언제 풀릴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먼저 보기 전에 제가 규제 지역을 가지고 이번에 되게 많이 풀렸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왜 그런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2008년 11월 3일에 나왔던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라는 당시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 대책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도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2008년 11월 3일이면 흔히 말하는 9월 15일 날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 금융위기 바로 직후에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죠.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아예 대놓고 써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전개가 됐다.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금융시장 뭐 안 좋고 그 다음에 실물경제 안 좋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큰일 났다. 자, 이렇게 된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 무슨 행동을 했었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때 나왔던 실제 대책을 하나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 완화라고 했고요. 그 당시 주택투기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이게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 지금 현재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그 당시 그 지역들을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강남, 송파, 서초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일부 경기도 4군데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풀었다라고 하면은 금융위기급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대처를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른 대처를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정부가 상당히 빠른 대책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앞으로 몇 개월간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 풀지는 어려울 거다. 그 다음에 경기도부터 풀 거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좀 풀겠죠. 확실하게 풀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풀게 된다면 서울 쪽을 먼저 풀겠죠? 서울 쪽을 먼저 풀면서 가장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가장 하락 요인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노도강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로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기사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일단은 빅5를 빼고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 경기도 4개 지역과 서울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인천, 수원, 세종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그 다음에 뭐 광명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가까운 게 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도 보였고, 서울이 빠졌기 때문에 거래 절벽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이 풀리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는 시장이 계속 안 좋아야 돼요. 이게 참 애매한 아이러니컬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이 안 좋아져야 서울이 풀릴 것이다. 이 말은 또 바꿔놓고 말하면은 그만큼 서울이라고 하는 곳들은 휘발성이 높다, 폭발력이 높다. 이 말은 또 다시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 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안 풀렸던 곳이 흔히 말하는 투자처,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정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4달 초 앞당겨서 발표하겠다. 자, 그 다음에 공급 기반 위축을 막는다. 즉 지금 현재 공급이, 여러분 시장 심리가 위축돼서 그렇지 공급 되게 부족하다, 거기다 또 줄어들면은 집값도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내 개편하겠다. 여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연내 개편이란 말도 나오죠. 자, 그 밖에 아까 나왔던 뭐 미부장급증에 정부가 PF 보증을 한다. 뭐 이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단기간으로 보게 되면 집값 낙폭이 너무 가파르다. 지난번 얘기랑 좀 많이 틀리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부도 스탠스를 조금 바꿔서, 또는 아니면 원희룡 장관은 생각을 그렇게 하지만 다른 분들의 또 다른 의견들이 더 강력하다 보니까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DSR이죠. LTV는 완화했지만 당국 DSR 규제 유지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기대하는 게 DSR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DSR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에 대한 예스와 노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거를 느끼게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는 항상 제일 늦게 풀어주는 게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정부의 방향성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취득세 완화. 그쵸? 취득세 완화. 그 다음에 DSR.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한번 DSR 규제 완화하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내 상황 말고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부가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DSR 규제 유지한다는 내용, 이거는 바로 규제 완화 발표하기 바로 전 내용인데,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죠. 15억 주담배 LTV 50% 풀어봤자 고금리에다 DSR까지 있으니 발목 잡혀서 이거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7% 시대니까 원리금을 못 받는 대출자가 120만 명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금리의 DSR 때문에 발목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입장이고요. 실제로 이 바닥에는 돈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소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움직여주면 시장이 하락을 가는 데 있어서 방어를 하거나 또는 상방으로 다시 조금 튀어오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DSR을 풀지 않는다는 얘기 이 자체가 시장 자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아니더라도 일부가 움직이게 되더라도 시장의 하방을 받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정부가 계속 그래왔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뭐 아마 김준이라는 분이 금감위원장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DSR 완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DSR 규제 완화로 의견을 확산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예전에도 안 풀었던 내용이에요.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지금은 DSR이지만 예전에는 DTI였죠. 금융당국 못 푼다, 버티는 이유 2010년 7월 달의 모습입니다. 기사를 한번 볼까 싶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가계대출만 늘려서 부실 위험이 커진다. 2010년이면은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실물경제가 무너졌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 위험이기 때문에 부실 위험에 대해서 가계부채 부분을 갖다가 웬만하면 나중에 건든다가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당시 DTI 규제 완화가 갖는 상징성, 투기성 자금을 자극하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DSR도 똑같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DSR은 악법입니다. 왜? 자유로운 시장경제 상황에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항상 최악의 상황, 금융위기 직후에 실물경제 침체, 더더구나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자금 유출과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이 금융위기로 발생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물경제 위기로 간다. 금융위기로 온다는 보장이 또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 2014년입니다. 2014년 당시에 보게 되면 당시 기재위원장이었던 그분께서, 정의수 기재위원장이란 분이 LTV, DTI 등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금융위기 촉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모르는 그쪽에 계신 분들은 다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견제하는 거니까 뭐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뭐 풀어라 하도 금융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갖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를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도적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요즘 거의 1년 가까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많나요? 폭락론자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고, 또 거기에 대응하시는 분들, 거기에 또 동조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글을 올리거나 또는 뭐 거기서 유튜브를 하거나 어디 출연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거의 뭐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왜? 폭락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게요. 정부가 최고와 최악,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로 올라가서 수익을 보는 것들도 막아야 되고 최악의 상황도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막겠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그렇다면 집값이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떨어진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 내놓는 게 아니라 지금 되게 안 좋은 분들이 내놓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또 배우셔야 될 게,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그때 연끌하지 말랐던 이유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 다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되게 힘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속상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거를 보여드릴 거냐면,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요, 2008년부터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좀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나중에 화면을 좀 크게 하고 보시면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2008년도부터 2016년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상승장이 시작됐던 그 전후죠. 이때까지에 나왔던 정부 대책과 그때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제가 또 정리한 거이기도 한데요. 이 정리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2008년이면 지방 미분양 대책, 여러분들 취득록세 부분에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죠? 취득록세에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2008년 6월 달에 취득록세 50% 감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명칭이 뭐냐면 지방 미분양의 대응 방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8년이면은요,
지방 미분양이 심각해지고 지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냐면 2003년부터입니다. 2003년부터 4, 5, 3, 4, 5, 6, 7, 8 거의 6년 정도 지방이 심각해져 있는 상황에 또 2008년 그 6월 정도 되면 서울 수도권이 조금 주춤할 때죠. 주춤할 때쯤 되니까 그때서야 취등록세를 풉니다. 지방 쪽에 해당돼서. 즉 취등록세, 지금은 취득세지만 그 당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취득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취득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때 막 풀었다? 되게 오랫동안 안 푼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DSR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지방이니까 그 이후에 2008년 11월 3일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경제난구 극복 종합대책, 11.3 대책. 그때 여기 보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당시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해제가 됐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DTI에 풀어달라는 얘기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했겠죠? DTI 풀어달라는 얘기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DTI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2010년 8월. 그래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출 DTI 한시적 차분화. 여기서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출에 그 당시 기준에 DSR은 없었으니까 DTI를 한시적 완화를 했었었죠. 이때가 2010년 8월. 자, 그 다음에 2011년. 그때는 여기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올 때입니다. 드디어 취득세 감면 얘기가 나올 때쯤이에요. 자, 근데 그때 1억까지는 DTI 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DTI가 쉽게 말하면 2008년 이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쉽사리 안 풀어줬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모습이다. 그래서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우리 그 라이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기억하고 계시겠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취득세 완화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하면서 두 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 효과가 있을 때 하지 않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풀어줄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 그 DTI 그 부분도 예전에 가장 센 DTI 규제가 지금은 더 센 DSR로 바뀌었던 것들을 역시 그렇다면 DSR 규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첫 번째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들한테 푸는 정도를 1차적으로 나중에 하는데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정부가 뭐 모든 지역 또는 모든 대상한테 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지금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다 한 번씩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앞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 텀을 굉장히 길게 두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와 천천히 움직여야 될 때가 상승장과 또는 침체장이 나왔을 때 그때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전장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실수한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풀리는 가운데서 내가 급하게 많은 것들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욕심부리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찬찬히 흔히 말하는 박앤세일 시장이 나타났을 때 내가 크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시장이 온다라는 것들을 너무 오랜 후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급변하는, 시장이 급변하는 그 상황에 내가 쫄리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것들을 피하는 게 흔히 말하는 영끌을 조심해라라는 얘기였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비건 어게인이 이게인인가요? 역시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사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욕심과
정부가 가져가야 될 스탠스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방식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을 거다. 그리고 아직 금리 인상이 멈춰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조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죠. 제가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송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가끔 보면, 그리고 제 방송 쪽에 가끔 올라와서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 그거는 사람들 현혹하고 흔히 말하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부풀리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건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아직 불확실한 게 되게 많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풀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제가 그 관리하고 있는 부지런 카페에, 이 부지런 카페에다가 부지런 TV 구독자 이벤트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하는 내용들을 올려놓으시면 그것들을 선정해서 다음 주에 그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꾸 내 거는 선택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신다면,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아마 22일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선택해서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현 님이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네요. 최근 인천 미분양 선착순 모집에 2일간 줄 서서 기준층 바다조망 호실을 잡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규제 미분양을 보는 분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시장이 안 좋더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분들은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시장은 흔히 말하는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완화되거나 이걸로 충분히 벌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거면 내가 바다 조망을 잡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제 기준대로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랑 다른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대출 물어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대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딱 보고 있는데 대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대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저도 카페에서 이번에 그 대출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다시 한번 특강 같은 경우를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소정님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천안 서북구 직산에 분양권이 있는데 피값이 많이 떨어서 마피 무피다. 옆에 구축은 천안 사만 나우빌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셨네요. 투자자들이 들고 있더라고요. 투자자들에게 구축이 무슨 매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임사부월 되면 저런 시골도 영향이 있는 걸까요? 09년 취득세 완화해주면 지방이 살아나던데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지금 질문 속에 잘못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역시 내 기준으로 물어보고 계시죠. 근데 내 기준으로 물어보게 되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직산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직산이 A, B, C급 중에서 어디일까? 제가 정확히 천안 서북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직산은 좀 다른 곳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 직산이 예를 들어 C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들어와요. 돈이 될 만한 것에 들어오죠. 근데 내 기준으로 세상을 봤던 사람들은 뭐를 실수하냐면요, 지금 유행하거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질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축이 무슨 매력이 있는 걸까요? 내가 구축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겠죠?
그 투자자들이 구축에 무슨 매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를 공인중개사분들이거나 또는 나머지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셨다면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구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갭 투자, 갭이 적은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제가 모든 지역들, 그 지역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구축이든 신축이든 투자로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그 가능성, 장점을 보고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험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어느 하나에 꽂혔거나 내가 아는 분야 외에 다른 분야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축, 분양권 같은 경우는 초도 투자 비용이 적게 들죠. 초도 투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 물건이 만약에 C급지면,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대박 실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시점에라도 예를 들어서 구축이 전세 갭이 붙어서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구축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셔서 나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제가 완벽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과 투자자들이 그쪽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까지를 뭐 전국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질문 속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분양권과, 그러니까 그 신축이죠. 신축과 구축이 무슨 매력이 있다 없다는 그거는 나만 모를 뿐이지 실제 투자자들한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전 사례로 보게 되면은 결국 소액 투자, 그리고 가격이 싸다, 이런 것들로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내가 신축도 이런 장점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축도 그런 게 있다, 장점과 그런 게 장점 같은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두 개를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내가 분양권 투자로 돈을 좀 벌었어, 제가 그러다가 예전에 망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임사가 부활되면 저런 시골도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저런 시골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본인이 투자하신 곳이잖아요. 역시 투자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임사가 부활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파트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부가 이것을 풀었을 때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곳을 해준다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새로 짓는 뭐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 미분양 중에서도 A, B, C급 중에서 A급이 좋을까요? C급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당연한 답일 겁니다. 당연히 A급이 좋겠죠. 임사가 부활된다고 그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괜찮고 그 미분양 아파트도 해준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때는 입지가 맨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시골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나중에 영향을 받죠. 별 영향을 안 받거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09년도 취득세 완화해주면 지방이 살아나던데요. 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또 있죠. 너무 단기적인 인과관계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표현을 했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취득세 완화를 해줬던, 지방의 취득세 완화해줬던 거는요, 2003년 이후 지방이 엉망진창 되는 것들이 5,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근데 09년도에 취득세 완화해주니까 지방이 살아나던데요 라고 인과관계를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지금하고 맞느냐? 하나도 안 맞죠. 왜? 지방도 최근까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질문 자체의 인과관계가 좀 틀린 거예요. 09년도에 취득세 완화했기 때문에 지방이 살아나던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취득세 완화해주는 시점 자체가 엄청나게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쯤 됐을 때 풀어줬을 때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지방이 또는 서울이 살아나는 거지, 09년도의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시게 되면 큰 착각을 하실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거 한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이고 곧 전세 만기가 다가옵니다. 눈여겨보던 대단지 금매가 매력적인 가격인데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금매를 잡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바닥을 잡겠다는 욕심은 없지만 금리가 부담스럽고 더 떨어지나 싶어서 실행이 어렵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럴 때 흔히 말하는 과거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죠. 일단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필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장기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더 떨어지냐라는 걱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두려움일 뿐 중장기적으로 입지가 괜찮다면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은 제발 좀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죠. 더더구나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본인께서 가용하는 자금, 그 다음에 월급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다면 나름대로 방법으로서는 괜찮아요. 제가 원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것들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그 사이 많이 떨어졌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두려우시다면 지난 2008년부터 2010 몇 년도까지에 그 당시 입주를 막 했던, 또는 그때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를 살펴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하방이 굉장히 다져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다. 이 부분들을 몇 개 단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금리가 부담스럽다는 건 인정을 하겠지만 금리가 계속 오를 수는 없다라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감당하실 수 있다. 지금 현재 금리보다 조금 높아져도. 그렇다면 좀 늦게 들어가시더라도 내년에는 꼭 잡으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답변을 좀 드렸고요. 뒤로 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피지님 질문 하나 한번 받도록 해볼게요. 천안 아산역 주변에 아파트들 분양 및 입주 물량들이 많은데 조정지역이 다 해제됨에 따라서 아파트들은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이 질문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부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금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아파텔이 왜 인기를 얻게 됐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아파트들이 왜 인기를 얻었고 인기를 얻었던 시점이 언제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역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당시 대출 규제가 아파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당시 규제가 없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쌌던 바로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들로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거, 그게 바로 팩트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승장에 제일 좋은 것보다 보다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물건으로 간다 라고 하는 기본 패턴에 의해서 아파트들이 눈에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승장의 모습이죠. 근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지금은 거꾸로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파트 사실래요? 아파텔 사실래요? 여기에 어떤 대답을 할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왠지 아파텔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여러분들한테는 먼저 선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거기에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나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아파트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꽝 대신 닭으로 갔는데 이제는 꽝 가격도 싸졌는데 과연 닭을 먹겠느냐. 그 닭이 입지도 좋고 뭐 굉장히 인프라가 뛰어난 어떤 특정 지역의 오골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속편하려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또 달라지겠죠? 아파트들은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질문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돌고 돌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흔히 말하는 많이 떨어져서 되게 안 좋았다가 다시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동네가 호재가 터졌든 상승장이 왔든지 그래서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도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거죠. 아파트부터 가요. 집값이 오르죠. 그러면 결국엔 또다시 대체제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죠. 과연 이 시점에는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때는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원래 타이밍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지 상품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들이 항상 상품만 봐요. 그리고 상품을 보는데 특히 어디를 보느냐, 남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 본인들이 공부를 조금 덜 하거나 안 한 상태에서 남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텔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텔은 2003년도부터 처음 등장을 합니다. 2003년도에 처음 아파텔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그때부터 나왔을 때 언제부터 유행을 하느냐, 아파트가 규제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아파트가 그만큼 규제가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가격차가 심한 아파트들이 그때부터 투자 타이밍이 됩니다.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오히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로 몰리게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이때는 아파트의 투자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또 아파트의 투자 타이밍이 되겠죠. 이게 흔히 말하는 제가 갯벌리기, 갯매우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인데, 그쵸? 그렇다면은 지금 질문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아파텔이 투자 가치가 없다, 아파트가 투자가 없다, 천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입지가 좋은 선호도가 높은 그 무엇인가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 타이밍이 형성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더 이상 투자 타이밍이 없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들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분만 더 하고 제가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지런 카페에 제가 부지런TV 구독자 이벤트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올려주시면 그것을 보고 제가 선택해서 말씀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리곰님 질문 보고 그걸로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규제 완화 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규제를 푼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 당시 규제 완화 전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전국 대다수가 규제 지역이었다가 지방이 풀리고 단기간에 대부분의 경기도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과정과 기간을 두고 규제가 완화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은 그 당시 규제 완화 전 상황은요,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2009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2008년이었고요. 2008년 11.3 대책이었죠. 11.3 대책이고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던 그 직후에 한 달 반 만에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장은 되게 좋지 않았었고 서울 수도권이 달아오르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그 거의 모든 지역을 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급격하게 풀었던 거죠. 그만큼 당시는 시장이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위기였던 그 상황에 다 풀었잖아요. 다 풀었으니까 2008년 11월 달에 풀었습니다. 2008년 11월 달에 풀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사람들은 금융위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금융위기가 하게 되면 굉장히 끝났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느낌을 갖게 되실 건데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가 규제를 푸는 거를 보고요. 푸는 거를 보고 2009년 초 강남 재건축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9년 상반기에서 그 후반기로 넘어가는 그 추석 전후까지 엄청난 상승장이 와요. 금융위기 바로 직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승장이 왔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유사하락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움직였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느냐, 어떤 짓, 그게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도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대출 규제를 좀 풀었다가 대출 규제를 다시 조이면서 그때 DTI를 활용을 합니다. DTI를 활용하니까 결국 묶였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2010년도에 왔었고요.
그때 또 굉장히 이제 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보금자리 주택, 당시 이제 강남, 세곡, 우면, 그 다음에 하남, 미사, 고양, 원흥 이쪽에 워낙 싼 가격으로 물량들을 풀어버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가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 절벽이 되게 심각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보금자리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그때부터는 차근차근 규제들을 풀면서 차근차근 뭐 DTI도 풀고 모두 풀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도 취득세 완화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판이 다시 만들어진 상황에서 다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에도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규제 완화 한 2번 정도 보셨을 겁니다. 2-3번 정도 보셨을 거예요. 그 수많은 규제 완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지금 보여드렸던 거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대책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판을 만들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정부의 규제 완화는 자연스럽게 하나 두 개가 쌓여가면서 꾸준히 이어진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이 만들어졌을 때 그다음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좀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는, 평상시보다는 조금 톤을 좀 다운시켜서 하나의 질문을 조금 더 길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시켜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요. 앞으로도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지금 현재 저희 카페에서는 규제 해제 이후에 세금과 관련돼서 미네르바 올빼미님 지금 세금 특강 준비를 좀 해주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면 그쪽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